도대체 이건 무슨 모습일까요? 혹시 중국의 새로운 종교일까요? 麦当劳要涨价了，你们千万别觉得这个是个小事，其实这背后的说头还挺大的。 새해부터 중국을 다루는 외신들의 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은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등의 기회라고 주장해온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2024년이 시작함과 동시에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닥이 주식에 의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SNS를 보면 중국 주식의 급락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以后大马别花钱，真的太难看了，太难看了，真的太难看了。我再炒股票，我就是个狗，我真的就是狗，我跟你说，又给搬上被套。 현재 이 여성이 공개한 손실금은 52,498위안으로 한화로 거의 1,000만원에 달합니다. 평범한 중국인의 한 달 소득이 40만원이 안 되는 시점에서 몇 번의 연봉을 날렸네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不来现在是什么样的一个感受？我现在就只感觉电麻了，从脚趾头一路麻到我的天灵盖，脑瓜子嗡嗡的。太平洋里的海都是眼泪，都是咸的，能一天消费1个月的工资。 주식 하락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주식에 투자할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줄어들었고 앞날을 봤을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새로 시행한 방간척법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자산 상황이 어떻길래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 정부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중국의 실제 임금이 한화로 40만원가량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인 중국 임금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제언론지 카이신에 따르면 14억 2천만 중국인 중에 월 소득 2,000위안 미만인 사람이 9억 6,400만 명, 월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사람이 7,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인원은 월 소득 2,000에서 5,000위안 사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인구 절반 이상이 한화로 4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체 인구 중에 겨우 7천만 명 정도가 90만원 이상을 번다는 것입니다. 我在这边，我1个月3000块钱，我房租就是700多。我是没你们那么厉害，我也找不到什么工资很高的工作。 해당 기사가 공개된 이후 하루도 안 되어서 조회수 1천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사가 어느 순간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SNS에서도 순간적으로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였지만 몇 시간도 안 돼서 관련 글들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모든 기사와 영상은 즉각적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는 중국인 개개인의 영상까지 전부 삭제할 순 없었는데요. 麦当劳要涨价了，你们千万别觉得这个是个小事，其实这背后的说头还挺大的。麦当劳在1990年进入咱们国家，第一家餐厅在深圳。1990年的时候，从深圳刚刚起步，但是当时的工资普遍每个月在500块左右，多的也就是8、900。当时想吃一顿麦当劳，一个简单的套餐要15块左右，相当于普通人1天的工资了。麦当劳在定价的时候会直接参考各地方的工资和物价，可是呢，我们的收入却没有多大的改观。那过几年到底是我们的工资涨上去，想请一天假都不让，都连着2天点错单了，然后就想请一天假，就给我半天，有病！不想干。 그리고 이렇다 보니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전에 급하게 집을 산 중국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중국 전역에서 집을 잃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대부분이 길거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네온 사인이 있는 상가나 지하터널로 모이고 낮에는 공원같이 구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노숙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직원이 이렇게까지 거절을 할까요? 2023년 중국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압류된 부동산이 총 4,400만 개나 예상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들 대부분 소득이 낮아서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1월 말 부동산 구매 제한을 풀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중국의 대부분 서민은 집 구경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 주식시장으로 전환했는데 현재 수익이 80%입니다. 외국 사업가들이 도망갔고 주가는 급락했는데도 부추는 아직도 인상 꿈을 꾸고 있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눈은 물입니다. 중국이 수력 발전은 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적 경제 위기가 생기면 우리 주식시장도 위기에 빠지고 자본주의 체계적 경제 위기가 없어도 우리 주식시장도 몇 년에 한 번씩 위기를 겪게 된다. 중국이 제3 세계 진영에 합류했는데도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함께 뭉쳐서 이겨냅시다. 택시를 타는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가난한 척하지 마세요.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입니다. 전문점에 취업하면 풍족한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래도 지도부에 감사하고 당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중국은행에는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 상점은 여전히 열려있고 비행기는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중국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 불쌍한 척하는 모습을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 40만 원도 벌기 힘든 중국인 입장에서는 중위소득이 220만 원대인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살 수 있는 동아줄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미국을 싫어하는 상황임에도 중국 내에 있는 애플샵에는 항상 중국인들로 넘쳐납니다. 당장에 제가 4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로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를 접속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 내부에서 존재하는 한알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VPN까지 사용하면서 한국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 선동했던 사실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만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주변국들의 전통 문화를 뺏어오는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공정에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복과 김치, 풍물놀이, 강강술래는 애교로 보일 정도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 피겨 여왕 김연아,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수 아이유까지 중국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것이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는 고유한 문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중국인들이 분노하였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통치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제해준 전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러한 행동에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관련 광고와 상품을 전부 불매운동을 하는 등 말 그대로 난리를 쳤지만 현재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고 이후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아이돌 피프티가 빌보드에 연속 진입을 하며 K-팝 걸그룹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아무리 타국의 문화를 훔치는 행위를 해도 이런 행위가 실제로 중국의 문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학자가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주인공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조지프 나이 교수인데요. 그가 과거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왜 중국이 한국처럼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없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hina believes that it's not going to be a major power, a global power, unless it has the ability to attract, unless it has soft power. I think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turning point from my perspective was when Hu Jintao addressed the 17th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aid that China needed to invest more in its soft power. And you see China beginning to look more at soft power in terms of citations and writings for more than a decade before that. But when the
big boss says this is a priority, then you see a real takeoff in terms of China's investments and also in writings about soft power. I think China realizes that it's not enough just to have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t's more effective if you combine that with soft power. Well, China has stressed culture as a major source of soft power. In fact, the Confucius Institutes to portray Chinese traditional culture is an important instrument. But they've also spent a lot of money on broadcasting and papers, turning Xinhua and CCTV into global media outlets. And the estimates of how much they've spent on this, I think David Sharbaugh has put it into billions of dollars. So China is placing a major emphasis on this. I'm not sure they've gotten a good return for their money, but they are indeed putting a lot of efforts into it. Well, China does better in Africa and Latin America than it does in its own neighborhood in Asia. And part of the reason for that is that China has territorial claims that overlap with many of its neighbors. And the net result is that the neighbors see China as a threat. It doesn't do you much good to put a Confucius Institute in Manila to make China more attractive if your ships are chasing Philippine ships out of Scarborough Reef. So because China has problems with so many of its neighbors, Japan, India, Vietnam, Philippines, and so forth, that makes it hard to generate a lot of soft power there. China also doesn't do as well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s it might. I think that has to do with the political system. If you have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it's hard to generate soft power in the democracies. A good example of this is when Liu Xiaobo won the Nobel Prize and China refused to let him go to Oslo. And so there was an empty chair shown on TV screens in the democracies, and that reminded people that China is still an authoritarian system politically. So I think in its own neighborhood, China has trouble because of conflicts over territory with neighbors. And in the democracies of Europe, North America, Australia, and so forth, they have problems, I think, growing out of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But in Africa and Latin America, where China's demand for commodities fueled these economies, and where China has had major aid programs and put major efforts into programs to work on infrastructure in those countries and so forth, I think its soft power is higher. The last poll I saw, which may be out of date a year or so ago, still showed that the U.S. was ahead of China in soft power in Africa, but it was close, much closer than in Asia. 영상 잘 보셨나요?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문화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경제는 물론 현대사회까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말씀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건 이미 과거에 사라진 방식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음악, 영화, 놀이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의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옳게 된 소프트 파워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더욱더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